자, 장로교 저항이론의 초안자 조지 붓캐넌. 거기 보시기 바래요.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읽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 한 사람은 존 녹스와 동시대를 산 조지 붓캐넌이다. 조지 붓캐넌은 1506년에서 1582년 당시 사람으로서는 꽤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죠? 보통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거의 이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꽤 오래 사셨어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라틴어 학자이자 인문주의자인 붓캐넌은 제임스 6세의 유년 시절 스승이었고 장로교 정치 사상을 체계화한 인물이다. 녹스가 종교개혁 운동가였다면 그는 종교개혁 이론가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이론은 후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은 대륙의 깔뱅주의 정치 사상을 스코틀랜드에 잘 적응한 책이며 앤드루 메일빌과 같은 2세대 개혁가들과 법과 군주의 저자 사무엘 러더포드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 붓캐넌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 이양민 사님. 성장과 파리 유학. 뷰캐넌은 1506년 2월 스코틀랜드 서털링셔 킬리언에서 농부 토마스 뷰캐넌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뷰캐넌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뷰캐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외가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20년 14세가 된 해에 뷰캐넌은 외삼촌 제임스 해리엇 덕분에 파리 대학에서 수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파리 대학은 12세기부터 유럽 지성의 중심이었으므로 학구적인 스코틀랜드 소년이라면 누구나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1520년의 파리는 기독교 인문주의가 널리 전파된 곳이었다. 에라스무스를 위시한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의 권력 남용과 성직의 특권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창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사상도 크게 전파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에 출판된 루터의 저술 3권, 즉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 교회의 바빌론 유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파리 대학에 즉시 소개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뷰캐넌이 파리에 도착하기 1년 전인 1519년에는 마르틴 루트와 요하네스 에크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 대한 판결이 파리 대학에 위탁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당시의 파리는 신학자들 사이에 종교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무대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1522년 삼촌이 사망하고 자신도 병이 들면서 뷰캐넌은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뷰캐넌은 파리에 머무는 동안 신교 사상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귀국 시에 그가 신교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스코틀랜드에서 건강을 회복한 뷰캐넌은 스코틀랜드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하였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 아래 있었다. 1524년 프랑스 웨인 부대를 나온 뷰캐넌은 다시 공부를 위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입학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논리학의 대가이며 영국의 역사의 저자인 존 메이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교황에 대항하여 대학의 특권을 옹호한 주장으로 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1526년 존 메이어가 파리 대학으로 옮기자 뷰캐넌도 스승을 따라 다시 파리 땅을 밟게 되었다. 뷰캐넌과 칼뱅은 여러 번 조우의 기회를 놓쳤다. 1522년 뷰캐넌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직후인 1523년에 칼뱅은 파리로 왔으며 1526년 뷰캐넌이 파리로 돌아오자 칼뱅은 부친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를레앙 대학으로 전학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학문적 교류를 할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1531년 칼뱅이 파리로 돌아오면서 적어도 수년간 그들은 조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당시 두 사람 모두 가르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예, 이렇게 해서 붓캐넌이 학문적인 섭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영이 파리, 스코틀랜드, 보르도, 퀸브라. 1528년 뷰캐넌은 파리 대학에서 MA 학위를 받았고 1529년에는 생바르브 칼리지의 교수가 되었다. 생바르브 칼리지는 당시 파리에서 가장 진보적인 곳이었고 인문주의 사상이 가장 잘 전파된 곳이기도 하였다. 뷰캐넌은 1531년까지 그곳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다가 그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당시 파리의 유학 온 청년 카실리스 백작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뷰캐넌이 파리에 머무는 동안 신교운동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1533년 말 종교개혁가인 니콜라스 코비 파리 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1534년에는 가톨릭 미사를 비난하는 벽보 사건이 발생하였다. 예, 이 니콜라스 코비 칼빈의 친구죠. 이 사람의 그 파리 대학 총장 취임 연설을 칼빈이 썼다고 해요. 그것이 신교적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체포령이 내려졌고 이때 이제 칼빈은 도피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래서 광범위한 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칼뱅은 신교를 개종하고 파리로 돌아와 종교개혁 운동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신교도에 대한 정부의 박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칼뱅은 파리를 영구히 떠날 수밖에 없었다. 1537년 뷰캐넌은 스코틀랜드로 돌아왔다. 이때 뷰캐넌이 신교를 개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많은 부분 루터파의 주장에 동조했고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의 라틴어시 꿈과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수도사들은 프란체스코 교단을 비판한 것으로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개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는 인문주의 학자였고 당시 많은 인문주의자들은 교회 개혁에는 찬성했지만 교회 분리보다는 교회 내부에서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뷰캐넌이 이거 누구죠? 에라스무스가 이런 견해예요. 에라스무스가. 계속 뷰캐넌이 에라스무스와 같은 전형적인 인문주의자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뷰캐넌이 확실한 신교도로 파악되는 시기는 1539년경으로 추정된다. 1539년 뷰캐넌은 루터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 파리로 피신했는데 이는 그가 신교도로 개종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추기경 데이비드 미턴이 스코틀랜드 대사로 파리에 오게 되면서 그것도 뷰캐넌에게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 뷰캐넌의 다음 목적지는 프랑스 남부 보르도였다. 당시 보르도는 위고노 지도자인 나바르 왕국의 앙리 2세의 관할하에 있었다. 뷰캐넌은 1542년까지 보르도의 꼴레주드 기엔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인문주의적 집필학 활동에 전념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 작품인 메디아와 알케스티스를 번역하였고 드라마 입다와 세르자를 저술하였다. 그가 구약성서의 사사 입다와 세례요한을 다룬 것은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가톨릭 군주들에 대항할 영웅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이었다. 또한 뷰캐넌은 보르도에서 많은 신교도 학자들과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뷰캐넌이 파리로 되돌아온 것은 1543년경이었고 1544년에는 꼴레주드 카르디날 르무안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는 1547년 포르투갈 쿠임브라 대학의 총장 앙드레드 구베아의 초청으로 일단의 프랑스 인문주의 학자들과 함께 쿠임브라로 갔다. 그러나 뷰캐넌은 이곳에서 일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하였다. 1550년 그는 루터파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되었고 정교재판소의 결정으로 수도원에 수감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매일 수도사들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뷰캐넌과 같은 위대한 인문주의자가
시골 변병 수도사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벌이었을 것이다. 훗날 그는 이때의 수도사들을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무지하였다 하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그의 감금은 길지 않았다. 1553년 뷰캐넌은 그의 학문적 고향인 파리로 되돌아왔고 몽구르 칼리지의 교수가 되었다. 2년 뒤인 1555년 뷰캐넌은 브리사 백작의 집안의 가정교사가 되었다. 뷰캐넌의 마지막 정착지는 조국 스코틀랜드였다. 뷰캐넌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1560년 영국에 귀국하였다. 뷰캐넌은 거의 30년간 파리를 중심으로 전 유럽을 오가면서 오직 가르치고 연구하다 귀국한 것이다. 녹스가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한 운동가였다면 뷰캐넌은 오직 학문만을 추구했던 학자였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녹스 이후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예, 1572년에 들어왔으니까 60년에 들어왔다는 것은 12년 전에, 죽기 전 12년 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 전에는 유럽, 특별히 파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이제 학문적인 그걸로 지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집사님. 뷰캐넌과 메리 영 그리고 제임스 6세. 뷰캐넌이 귀국했을 때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미 제네와로 망명가 있었던 존 녹스가 귀국하였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가 개혁교회의 국가임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561년 프랑스에서 귀국한 메리 여왕은 종교개혁을 인정했음에도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교도로서 궁정에서 여전히 카톨릭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뷰캐넌은 젊은 메리 여왕의 개인 교사로 임명된 것이다. 1562년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었던 잉글랜드 대사 토마스 랜돌프는 잉글랜드 재상 윌리엄 세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학식 있는 스코틀랜드인 조지 뷰캐넌이 여왕과 함께 있다. 그리고 여왕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조지 뷰캐넌으로부터 리비우스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이 편지를 볼 때 뷰캐넌은 그의 인문주의적 지식을 여왕에게 전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여왕과 뷰캐넌 두 사람 모두 파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으므로 이에 대한 기억의 공유가 두 사람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뷰캐넌은 녹스처럼 여왕에게 신교를 강요하지는 않은 듯하다. 1565년 여왕이 스코틀랜드 귀족 단리경과 결혼했을 때도 뷰캐넌은 녹스와는 달리 침묵하였고 여왕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땅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뷰캐넌과 메리의 친밀한 관계가 뷰캐넌의 종교적 태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후일의 행적에서 보듯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장로교 이론가였다. 오히려 이는 그의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뷰캐넌과 여왕의 우정은 1567년에 끝이 났다. 1566년 3월 여왕의 남편 달리경이 여왕의 비서인 데이비드 리치오를 살해함으로써 여왕과 달리경의 결혼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다음 해 달리경 역시 석연치 않은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여왕은 얼마 되지 않아 달리의 살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보스웰 백작과 결혼하였다. 이에 대한 뷰캐넌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뷰캐넌은 비록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해 3월 에든버러 총회의 총회장이 되었고 총회는 여왕의 행동은 왕위를 지킬 수 없는 죄악이므로 왕위는 그녀의 아들인 제임스에게 양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총회장 뷰캐넌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도 뷰캐넌은 메리 여왕에 대한 폭로와 같은 공격적인 팸플렛을 통해 여왕의 지세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퍼부었고 죄를 지은 군주는 폐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총회의 입장은 단리경의 죽음을 여왕과 보스웰의 음모라고 판단한 일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해 여름 여왕은 폐위되어 레반 호수 가운데 있는 성에 감금되었고 태어난 지 1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여왕의 아들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여왕이 탈출하면서 귀족들 간의 내전이 발생했으나 그녀의 지지 세력은 실패하였고 여왕은 잉글랜드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메리 여왕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약 20년간 감금 생활을 했고 1587년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부캐넌이 어린 제임스 6세의 스승이 된 것은 그의 놀라운 학식과 장로교회에 대한 헌신 때문이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부캐넌에 필적할 만한 학자는 없었다. 제임스 6세의 학문적 우월성은 부캐넌이 얼마나 훌륭한 교사였는지를 보여준다. 후일 성년이 된 제임스 6세는 나의 두 스승들은 내가 스코틀랜드어로 말하기도 전에 라틴어로 말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교수 방법은 학문 전달에는 유효했지만 신앙 교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부캐넌은 어린 제임스 6세를 가르치면서 자주 회초리를 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훗날 제임스 6세가 장로교를 혐오하는 결과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부캐넌은 1582년 죽을 때까지 제임스 6세의 스승으로 활동하였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 안에 쭉 다 해설되어져 나온 내용입니다.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죠? 그렇죠.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입니다. 나중에 부캐넌 교육받은 사람들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 제임스 6세가 그 제임스 1세가 굉장히 정치적이긴 하죠.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했죠. 이제 정치적인 넣다 뺐다 하면서 정치적인 수완은 이제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미련하게 그냥 뭐 중과부적인데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찰스 1세가 저기 돼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부캐넌의 장로교 저항사상. 배지사님 거기서 읽어주세요. 1579년은 전 유럽의 지식인들을 놀랍게 한 두 권의 책이 출판된 해였다. 한 권은 스테파누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는 필명을 가진 한 프랑스 위그노가 쓴 폭군 토벌론이며 또 한 권은 뷰캐넌이 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권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4개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폭군 토벌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국가를 망치는 왕에게 신민이 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대화체로 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은 국왕의 권한은 신민에 의해 주어졌으며 국왕은 즉위식에서 신민을 위해 통치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자이며 만일 이를 어기면 신민에 의해 폐위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하나는 위그노 정치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교회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둘 다 칼뱅파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이 두 권의 책 중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책은 폭군 토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출판된 곳이 신교 신앙의 핵심지인 스위스 바젤이었다는 점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출판된 부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보다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캐넌의 책은 사실 10년 전 메리 여왕의 폐위 직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집필되었고 수기본이 돌아다니다 뒤에 출판된 것이 감안하면 뷰캐넌의 책이 더 큰 독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뷰캐넌은 그의 책에서 군주정은 선출된 정부이고 왕은 그를 세운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뷰캐넌에게 있어서 법이란 이성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이성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적이 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 폭군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며 이를 끌어내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것도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었다. 뷰캐넌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을 집필한 것은 책의 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인 제임스 6세에게 신민과의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려는 의도에서였다.
뷰캐넌이 그의 책에서 시민과의 언약을 어긴 사악한 왕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저항을 받았는지를 스코틀랜드 역사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제자에게 경고를 주고자 한 것이다. 뷰캐넌의 이 같은 가르침은 제임스 6세로 하여금 책을 저술할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었지만 그를 종교적으로 확신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 제임스 6세가 집필한 자유군주국의 진정한 법은 스승 뷰캐넌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한 것이다. 제임스 6세는 장로교 언약 사상이 아니라 이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왕권 신수설을 피력한 것이었다. 왕권 신수설은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국왕은 하나님에게만 책임지므로 신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왕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제임스 6세의 왕권 신수설은 왕권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교황권에 대항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왕에게 무력 저항을 허락하고 심지어 폐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장로교 정치 사상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의 반발이 강했다는 사실은 이 책이 당시의 교회와 정치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을 반증한다. 뷰캐넌 사후 2년 뒤인 1584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뷰캐넌의 저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과 그의 또 다른 저서 스코틀랜드 왕의 역사를 폐기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사본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40일 이내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제임스가 이 책이 가진 잠재력을 크게 우려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학계의 반론 역시 뷰캐넌 사상의 영향력을 반증한다. 스코틀랜드의 왕권 신수설 이론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1600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왕의 통치와 권력에 대하여에서 뷰캐넌과 같은 장로교 저항사상 주창자들을 모나르코마크라 칭하면서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는 국왕은 법의 근원으로부터 법 위에 존재하며 국왕은 법의 근원으로서 법 위에 존재하며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은 절대주의 반대자들의 교과서였다. 라고 한 이니아스 맥케이의 언급처럼 뷰캐넌의 책은 장로교의 저항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향력 있고 정치적인 에세이였다. 뷰캐넌의 저항 이론이죠. 자, 좀 넘어갑니다. 뷰캐넌의 유산, 엄주자님. 뷰캐넌은 왕사로 있는 동안 다른 관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1571년 주요 관직인 스코틀랜드의 옥새 상서를 맡았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또한 그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원이기도 하였다. 뷰캐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필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죽음 직전 스코틀랜드의 왕의 역사가 출판되었는데 이 역시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1582년 그는 에든버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위대한 스코틀랜드 개혁가들이 있는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에 묻혔다. 16세기 칼뱅파가 전파된 모든 곳에서는 내전 또는 혁명이 뒤따랐다. 이는 당시의 칼뱅파가 공통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적어도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서 칼뱅파 정치 사상을 정립한 이는 뷰캐넌이고 이는 1638년 스코틀랜드 혁명, 1642년 잉글랜드 혁명 그리고 1648년 명예혁명에서 적용된 사상이었다. 뷰캐넌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인물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제271서를 만든 앤드류 멜빌과 1644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파견된 스코틀랜드 특사 중 한 명인 사무엘 러더포드이다. 멜빌의 주된 사상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담은 두 왕국 이론이다. 두 왕국 이론과 뷰캐넌의 사상은 강조점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토대를 가지고 있다.
멜빌과 제임스 6세와의 대화는 멜빌이 얼마나 크게 부캐넌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1582년 제임스 6세가 부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과 다른 종교 개혁가들을 비판하자 이에 멜빌은 그들이 당신에게 왕관을 씌워준 사람들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제임스 6세가 자신의 왕관은 어느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다시 멜빌은 그들은 하나님의 실행자이자 도구라고 응수하였다. 이 대화는 멜빌이 왕권의 기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 분명 부캐넌과 같은 사상적 계통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캐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이는 당연히 러더포드이다. 1644년에 출판된 법과 군주에서 러더포드는 왕은 즉위시에 하나님과 신민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며, 만일 국왕이 언약대로 통치하지 아니하면 이는 언약의 위반이고, 언약을 위반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신민들에 의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잉글랜드의 찰스 1세는 그러한 이유로 신민의 저항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확실히 부캐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부캐넌의 언약 사상은 이후 존 로크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1688년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데에 또 사용되었다. 이처럼 부캐넌은 위대한 인문주의자였고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다. 녹스가 국왕과 대립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주도했다면 이 위대한 사상가는 국왕을 바로 인도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한 인물이었다. 1592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쓴 데이비드 칼드우드는 당시의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그들의 설교에서 녹스와 부캐넌을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캐넌이 역시 녹스 못지않은 개혁가였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스코틀랜드의 긴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부캐넌의 사상은 이후 개혁가들의 토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장로교 정치 사상의 모델로 남아있다. 예, 부캐넌, 조지 부캐넌의, 우리나라는 근데 조지 부캐넌에 대한 소개가 좀 덜 돼 있어요. 요즘 들어서 좀 앤드류 멜빌이 조금 소개가 됩니다. 앤드류 멜빌에 대한 책이 번역된 게 이북으로 몇 권 되고 전혀 앤드류 멜빌 책이 번역된 바가 없어요. 로더포드 책 몇 권 번역됐고 조지 길리스피도 뭐 말만 많지 번역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의 책이 빨리 번역이 많이 돼서 소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앤드류 멜빌 장로교회의 설계자 이옥북 씨 좀 읽어주세요. 앤드류 멜빌 존 녹스를 계승하다. 앤드류 멜빌은 1545년 스코틀랜드 앵거스 지방의 몬트로스 시 부근 발도비 마을에서 태어났다.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그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1547년 부친 리차드가 잉글랜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어머니마저 그 뒤를 따르자 멜빌은 형의 보호 아래 성장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멜빌은 형의 지원으로 몬트로스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프랑스인 학자인 피에르 드 마실리오스의 지도 아래 2년간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웠으며 그 후에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으로 옮겨 공부를 계속하였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멜빌은 스코틀랜드의 젊은이 중 최고의 철학자요 최고의 시인이며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는 그의 학문적 자질이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이 정착된 직후인 1564년 멜빌은 19세의 나이로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1566년 그는 뿌아띠에 대학으로 옮겨 법학을 공부하였으며 21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또한 그의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멜빌은 1569년 프랑스의 신교도 박해 정책으로 인해 제네바로 망명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제네바는 칼뱅의 제자인 데오드로 베자가 종교개혁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멜빌의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한 베자는 그를 제네바 대학의 인문학부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멜빌은 제네바에 체류하는 동안 베자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망명해 온 신교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치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멜빌이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것은 1574년이었다. 멜빌은 아직은 젊은 나이였지만 학문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글래스고의 총장에 임명되었다. 1570년대 후반 글래스고 대학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것은 전적으로 멜빌 덕분이었다. 멜빌은 1580년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으로 옮겨와 교수 겸 목사직을 감당하였다. 멜빌이 가는 곳마다 대학의 명성은 높아졌다. 16세기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이 스코틀랜드 최고의 대학이자 유럽의 저명한 대학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도 멜빌 덕분이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멜빌과 제2치리서 이 최신실. 멜빌이 귀국하기 직전에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섭정 마르 백작과 그 뒤를 이은 모튼 백작이 주교제를 부활시킨 것이다. 불행히도 당시 개혁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튼의 정책에 대항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 멜빌은 이러한 상황에서 1574년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스코틀랜드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는 스승 녹수의 후광 덕분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멜빌 스스로 확보한 측면이 더 강하다. 제네바에서의 그의 활약은 이미 스코틀랜드에 잘 알려져 있었으며 뛰어난 그의 학문적 자질로 인해 많은 젊은 지도자들이 그의 문화에 들어온 덕분이기도 했다. 앤드류 멜빌이 귀국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운동은 큰 힘을 얻게 되었다. 1575년 총회는 주교의 성경적 정당성에 대해 논쟁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교제의 폐지에 대해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멜빌은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장로교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1578년 앤드류 멜빌은 아직 30대 중반의 나이에 불과했지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578년 멜빌을 필두로 한 총회는 장로교 헌법의 핵심을 담은 제7위서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7위서의 핵심 사상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 세속권과 교회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두 왕국 이론, 그리고 장로교의 주요 특징인 회의체에 의한 교회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이다. 이 같은 제7위서의 도입이 스코틀랜드 정부와의 싸움에서 당장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위서는 장로교회의 가장 분명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로교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두왕국 이론과 그 다음에 회의체에 의한 교회 조직, 사역자 간의 평등, 제2치리서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멜빌과 제임스 6세의 대결. 1578년 14세가 된 제임스 6세가 직접 통치를 시작하면서 모턴 백작은 섭정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주교 제도를 유지시키려는 제임스 6세의 열망은 모턴 백작보다 더 강했다. 따라서 15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교제를 완전히 부활시키려는 제임스 6세와 이를 막으려는 멜빌과의 대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제임스 6세는 장로교 이론가인 조지 붓게넌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했으나 오히려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부적합한 교회 제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제임스 6세가 강한
장로교적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루스벤 습격 사건 당시 총회가 이 사건에 지지를 보내는 실수를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1584년 암흑법의 도입 역시 이러한 제임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암흑법은 스코틀랜드의 주교제를 재확립하고 국왕이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법이다. 이는 주교제 부활을 꿈꾼 제임스 6세와 세인트 앤드루스의 대주교 패트릭 애덤슨 그리고 잉글랜드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존 위트기프트가 주도한 것이었다. 암흑법은 왕의 권력을 교회의 영적 권세보다 우위에 둔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제2치리서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오염을 날리는 신호탄이었다. 멜빌은 대학과 교회의 강단에서 제임스 6세의 교회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1584년 초 멜빌이 국왕의 법정에 소환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이 법정에서 멜빌은 자신이 말한 것은 교회의 교리이며 이를 심판하려는 국왕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발언을 통해 그는 교회와 정치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잉글랜드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망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1585년 국왕의 처벌 의지가 사라지자 멜빌은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제임스 6세는 아직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데다가 장로교 총회의 소집과 의제에 대한 통제도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국왕은 장로교의 지도자들과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했고 그 결과 멜빌은 다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총장으로 복귀하여 1592년 황금법 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590년대 스코틀랜드 교회 내에는 장로교와 주교 제도 사이에 매우 어색한 동거가 진행되고 있었다. 형식적이긴 하였지만 주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총회의 개최 장소와 시일을 결정하는 권한 또한 국왕의 손에 있었다. 게다가 점차 왕권을 강화하고 있던 국왕 제임스 6세는 주교제를 강화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1596년에는 이러한 점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의 전환점이었다. 그의 제임스 6세는 8인의 대표를 선출하여 국가의 재정을 주관케 하였는데 그 중에는 가톨릭 신자였던 알렉산더 세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총회는 앤드류 멜빌과 그의 조카 제임스 멜빌을 포함한 특사단을 제임스가 머물고 있는 포클랜드 궁에 보내 항의하도록 하였다. 이때 제임스 6세를 만난 자리에서 앤드류 멜빌이 총회의 운영을 간섭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국왕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라고 부른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제임스 6세의 복수 이영민 사님. 총회에 대한 제임스 6세의 간섭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는 총회의 장소를 갑자기 던디나 퍼스, 몬트로스 등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장로교회에 대한 지지가 강한 에든버러를 피하고 비교적 순종적인 북부의 목회자들을 많이 참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국왕이 총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앤드류 멜빌에 대한 복수도 시작하였다. 그 1차적인 복수는 앤드류 멜빌을 총회에서 제거하는 일이었다. 1598년 3월 던디에서 소집된 총회에서 제임스 6세는 앤드류 멜빌의 총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하였고 결국 앤드류 멜빌은 간접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제임스 6세는 그를 총장의 자리에서 쫓아내고자 했다. 1599년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방문한 제임스 6세는 다른 교수들을 사주하여 총장을 고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발에 대한 앤드류 멜빌의 해명이 너무나 완벽하여 제임스 6세는 그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결국 제임스 6세는 신학 교수가 총장직을 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를 총장직에서 직위 해제하였다. 멜빌은 여전히 신학 교수직은 지키고 있었지만 정치적 상황은 그에게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1603년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으로 잉글랜드의 왕위가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게 돌아갔다. 제임스 6세는 그가 평소 주장하던
주교 제도가 잘 운영되던 잉글랜드 교회 제도에 아주 만족했다. 그러나 그의 북쪽 왕국 스코틀랜드는 상황이 달랐다. 여전히 앤드류 멜빌을 위시한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한 왕의 권한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임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앤드류 멜빌과 그의 추종자들이었다. 1606년 제임스 6세 겸 1세는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멜빌을 비롯한 8명의 장로교 지도자들을 런던으로 소환하였다. 명분은 스코틀랜드 교회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앤드류 멜빌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국왕이 런던에 온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들을 이유 없이 런던에 붙들어 두었던 것은 그들을 체포할 구실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결국 제임스 6세 겸 1세는 앤드류 멜빌과 장로교 지도자들에 대한 복수를 성공시켰고 이후 1637년까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가 지속적으로 오염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교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에 대한 왕권의 영향력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는 당시 세속 군주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 곧 장로교 제도가 안착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적 신학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의 사상이 펼쳐지는 것을 방해하고 정치적으로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상이 이루어질 때는 이 지도적 신학자가 사실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이 하나가 제대로 제네바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터 하나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책을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이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하나님이 내신 특출한 신학자들, 실력 있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한 예를 들면 좀 사이드입니다. 김영규 교수 같은 사람이 어떤 대학에서 정식 교수 자격을 못 차지하고 있어요. 합동신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대신대학교 거기에서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 월급을. 그리고 자꾸 강좌를 줄이고 참 다른 교수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저기 하고요. 이게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가 전에 얼마 전까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 책이 많은데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자료라면 우리 같은 자료들은 뭐 다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귀한 자료들이 많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 그가 원판으로 이제 사온 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주 다 복사해 갖고 온 자료라든지 이런 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반 지하에서 곰팡이를 냄새 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밝은 데서 이게 잘 보관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명규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명규 목사가 그 사장을 잘 알아요. 그 총무처럼 이렇게 지금 이명규 목사는 뭐냐면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천안에 있는 조치원에 있는 새소망교회 조그만 교회 부흥 가가지고 거기 아주 교회를 부흥시켜서 한 100여 명 정도로 좀 부흥시켜가지고 이 개혁교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교회가 탄탄히 서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주로 이제 김영규 교수 책을 출판하는 일, 그거를 거의 이제 맡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 양반 말을 들으니까 그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구두도 빵꾸 나가지고서 구두 하나 자기네 교회에서 해드렸다고 그런 말도 하고 이렇게 참 지도적 신학자 이 한 시대에 그런 저기가 좀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서 공부만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을 올바로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인기 위주로 나가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대충 그저 논문 써서 내고, 그다음에 뭐 조금 인기 발언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초청을 많이 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지위를 이제 차지하고, 그래서 직함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이렇게 유지해가면서, 교수 유지해가면서 논문 지도비 무슨 뭐 이렇게 타고 이러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곧게 이게 나가는 그런 신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박사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젊은 박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뭐 호주에서, 또 뭐 이렇게 스텔렌보시, 남아공에서 박사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많이 개혁 신학을 연구하고 카나다에서 많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거 신학 대학원 대학, 그러니까 대학이 없는 대학원 대학, 특수 대학원이죠. 이런 대학이 많아요. 신학 대학원 대학. 예를 들면 합동신학도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이 없잖아요. 대학이 없는 대학원 대학을 특수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수 대학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신학 대학원들이 다 거의 그래요, 지금. 거의 총회의 저기가 아닌, 총회 신학회가 아닌 대학원 대학들이 다 그런 대학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신학대학원 대학, 그 다음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 그 다음에는 성서 무슨 대학, 그 다음에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 국제신학대학원 대학, 그 다음에 뭐 이런 대학원 대학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사람네들이 교수들은 많아요. 신학 박사들이 많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니까 우리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못 주는 거야, 교수들을. 심지어 이렇대. 직함을 하나 줄 테니 교수로 임용을 해서 왜 그러냐면, 문교부에서는 그런 대학원 대학 하면은 그 정교수가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교수가 8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채워야 되니까 이거 정교수 취약금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결국은 뭐냐면, 직함은 줄 테니, 교수 직함은 줄 테니 월급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알아서 먹으라, 이게. 알아서 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알아서 생활하시고 월급은 못 줍니다. 그런 대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러면 대학은 많아졌고, 그 다음에는 신학대학원 가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점점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장신, 광나루 장신이었고, 그 다음에 총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고신이었고, 합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합신 여기에 학생이 많이 지원할 줄 알았어요. 뭐 지원할 줄 알았냐면, 총신 사태가 있으니까, 총신 사태로 인해 가지고 총신 그런 학교 안 간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대신 반대급부로서 합신이 굉장히 선호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반 선호도가 없는 거야. 하나의 2대1 정도,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른 학교는 숫자도 못 채워. 이제 친구인 조성민 목사가 있는 에스라 신학대학원 대학, 거기는 간신히, 이게 목표가 뭐냐면은, 정규생 만 60명이면 60명도 많죠. 30명인가 얼마 되는데 그거 채우는 거, 그게 목표래. 목표. 미달하지 말고 혹시라도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만 하면 다 붙는 거지 뭐. 지원만 하면.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요. 하여튼 전에보다 신학 교수들의 실력은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에는 얼마 안 됐어요. 목사
신학 교수들 박사학위가요. 근데 요즘엔 뭐 워낙 뭐 박사학위가 난무하니까 그 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실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개혁신학의 투철한 신학 박사가 매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더더욱 개혁신학의 투철한 신학자들이 매다 안 돼요. 자, 멜빌의 죽음과 유산, 그 다음에 재용이 멜빌이 런던 탑에서 풀려난 것은 1611년이었다. 그의 나이 이미 66세였다. 그의 석방에는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프랑스 세당 대학으로 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세당에서 멜빌의 말년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그 유일한 기쁨이었던 조카 제임스 멜빌과의 서신 교류도 1614년 제임스 멜빌이 사망하면서 끝이 났다. 조카였지만 항상 밝고 신중하였던 제임스 멜빌은 그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부터 좋은 친구였으며 장로교 신념을 같이 나눈 동지이자 동료학자였다. 앤드류 멜빌은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죽기를 바랬으나 그의 신념과 교회에 대한 봉사가 이를 막았다. 그 자신이 평생을 간직해온 신념을 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장로교회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은 1622년 결국 그를 외로운 타국 땅에서 77세의 나이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만들었다. 앤드류 멜빌이 남긴 유산은 많은 영역에 남겨져 있다. 장로교회의 정치에 관련된 앤드류 멜빌의 유산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주교제도에 대한 장로교회의 분명한 입장 정리이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종교개혁 직후부터 주교제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주교는 장로교회의 치리에는 불필요한 직책이었지만 교회에 크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두자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일부 역사가들은 존 녹스가 1572년 사망 직전 종에 보낸 편지를 근거로 녹스조차도 이에 동조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쐐기를 받은 인물은 앤드류 멜빌이었다. 제임스 6세 겸 1세가 무조건 신수설을 믿었다면 멜빌은 장로의 신수설을 믿었다. 그에게 있어서 장로교회는 단지 유익한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제2치리서와 그 이후의 투쟁에서 장로교회의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장착되었다.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의 신수설이 확정된 것도 멜빌의 유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그는 존 녹스를 넘어서는 인물이었다고 또 볼 수 있다. 둘째는 교회와 세속 정권과의 관계 정립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앤드류 멜빌이 신봉한 원리는 두 왕국 이론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관리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륙의 다른 종교개혁가들도 같은 시각을 피력하고 있었지만 앤드류 멜빌과 같은 직접적인 상황 속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니다. 앤드류 멜빌은 지속적으로 교회에 간섭하려는 국왕과의 싸움에서 그의 의견을 보다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원리는 멜빌이 주도한 제2치리서에 담겨있다. 제2치리서는 최초의 장로교회 헌정문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회 정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 역시 제2치리서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멜빌은 장로교회의 진정한 설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 멜빌의 전기를 쓴 토마스 맥크레이에 따르면 존 녹스 이후 앤드류 멜빌보다 스코틀랜드가 더 감사와 존경을 비친 인물은 없었다. 예, 이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이것이 좀 번역이 좀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2치리서가 번역되는 게 더 급하겠죠? 제1치리서는 존 녹스가 하는 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제2치리서가 빨리 번역되는데 이게 장로교 헌지 우리나라 130년이 되는데도 제2치리서 하나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번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듣긴 들었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제2치리서를 못 봤습니다. 제 손에 안 들어온 거 보면은 나오기만 하면 살 텐데 그 제1치리서가
저도 원문으로는 다 있지만은 제2치리서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참 문제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삼정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표준 문서 전 문서를 법령과 함께 이제 2월 말 정도, 3월 초 정도면은 이제 완간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갔다 와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또 한 번 더 보자 그래서 일자 하고 일자 이제 가번이 나오면 또 1교, 2교, 3교를 또 거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2치리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웨스트민스터 저거를 해설을 쓴 박대선 목사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지침서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지침서, 응? 장대선 목사님이 내가 정대선이라 그랬나? 박대선 미안합니다. 장대선 목사가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 지침서 해설서를 썼어요. 아주 그것도 좋은 책이에요. 스코틀랜드 가정 예배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서에 대한 해설서 잘 썼어. 이 사람은 글은 참 잘 쓰더라고. 그 다음에 또한 예배모범 지침서, 스코틀랜드 예배모범 지침서도 지금 한 2월 달 정도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잘 썼어요. 잘 쓰고 있다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거를 차보고. 친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친분 없어. 서로가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돼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데 아주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 합신 후배인 줄 알았어요. 합신 후배는 아니고 자기는 대신 출신 대신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규 제자예요. 김영규 씨의 제자다. 근데 아주 샤프하고 그리고 글도 좋고 아주 내용도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금 요거하고 CT 그거 공부하는 거 조그만 그거 하고 프랑스 신앙고백서 해설 쓰고 자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참 좋은 분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게 뭐냐 이 인물 공부하잖아요. 근데 보면 인물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인물에 대한 공부. 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일반을 마치고 그 중에 훌륭하게 사역했던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개혁가들을 보내주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올곧게 장로교 제도 안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의 종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이 세상의 주교 제도적인 독선주의, 교만한 교권주의를 물리치고 장로교 제도, 회의체에 의한 또 사역자들의 평등에 기초한 이 장로교 원리를 잘 배워서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연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